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국은 지금 돈 풀기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악재가 터져도 돈을 더 풀어서 막아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또 유가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또 이 유가 쪽이 계속 좀 시장에서 걸리적거리고 있어도 시장이 뭐 이렇게 급락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어느 정도 공조가 되면서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상승에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걸리는 자리에서 걸리고 있지만 급락으로 그렇게 예전하고는 좀 틀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기다려왔던 글로벌 QE 공조가 시작이 됐죠. 한국은행도 그리고 IMF도 월드뱅크도 같이 공조를 시작했는데 저소득 국가 채무연장 IMF 쪽에서 결정을 하고 바로 또 미국 재무부가 지지 입장 확인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77개국 대상 채무 상환 유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오늘은 한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이 연장선에서 좀 보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FRB는 중국 쪽에 이런 77개국 대상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것 이걸 기대하는 리포트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쪽에서 확실한 입장은 제가 좀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도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금리 인하 같은 보조적 수단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QE 동참 이후에 마지막 퍼즐로 유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가가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기 힘든 숙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공급 조절로 해결하기 힘든 수요의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흐름이 QE로 인해서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르게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책적 협의가 나타날 수 있는 6월의 오펙 회의까지는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그러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실 혼란스러움을 넘어서서 이게 패닉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넋놓고 보는 듯한 시장 상황이었던 게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넘어섰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 원유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크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도 그렇고 우리 해외 선물 연계된 우리 쪽에 또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품 선물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변동성이 큰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지금은 평소보다도 너무 커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상품 선물의 기초 자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만기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하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검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모습들이 만기일 부근에서 또 상품별로 틀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가지수 선물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냥 디지털로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초자산 따라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쓰는 그 용어로 따져본다면은 현금 결제하고 현물 인수도 결제 이 차이점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현물 결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인덱스나 금리 같이 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를 만기일날 해버리죠. 그 만기 지수로요. 근데 반면에 이제 현물 인수도 결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실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유 같은 에너지나 금속이나 농축산물, 또 외환, 채권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이 금리하고 채권은 틀리다는 것이죠. 금리 선물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결제고 채권은 미국 채권도 있고 우리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현물 인수도 결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물 인수도 결제 상품 때는 만기 이전에 롤오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기일까지 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외환으로 예를 들면 뭐 달러나 엔을 또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 뭐 2년 말 만기 미국채 같은 것을 우리가 인수하면 되긴 되는데 에너지나 금속이나 농축산물 이건 얘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만기 이전에 롤오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차월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만기일에 당월물은 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나타난 현상을 그냥 계속 물려서 가지고 있다가 롱 포지션들이요. 끝까지 몰린 거죠.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현물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던져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유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여기서 국내 관련된 ETF하고 ETN 얘기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적기 때문에 보통 Net Asset Value 해서 NAV를 추적한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가 좀 적은데 ETN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긴 또 용어가 틀리죠. Intraday Indicated Value 그래서 IIV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고평가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지금 해소 중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먼 훗날 이것이 유가가 급등을 할 것이다. 이걸 가정하고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은 계속 투자를 가지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ETF하고 ETN은 그 당일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 적정 밸류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거보다 넘어가는 가격에 사는 것은 사실 좀 불합리한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ETN이나 ETF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ETN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더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폭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더블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시세가 안 좋을 경우는 더블로 하락을 한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2배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지금 유가가 뭐 $20, $30 이렇게 가면은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유가의 적정 밸류에다가 투자했을 경우라는 것이죠. 지금 $20, $30 가도 큰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가격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굳이 2배짜리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차라리 우리나라 안에서 따져보면은 ETN보다는 ETF가 나은 거고 우리나라 ETF보다는 해외 상품 선물이 더 안전하다. 더 적정 밸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화학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 구성하는 그런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러니까 정유나 화학이나 2차 전지 같이 복합적인 재료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유가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화학 업종이 만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정유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화학 ETF가 투자하시기에는 더 안정적이고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원유가 좀 급등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원유 상품 고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에너지 화학 ETF하고 원유 쪽 ETF를 좀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참 갈피 잡기 어려운 게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신용 리스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돌림이 왔잖아요.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 이전으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신용 리스크 때문에 막 내리던 그런 3월의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원상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1900을 넘어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지표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나타났었죠. 그 말씀을 제가 리보 금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테드 스프레드가 좀 정상화됐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채권이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EMBI 스프레드도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그 정도를 따져보니까 한 3월 6일 정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찍은 고점도 사실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좀 이 지표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예전에 보여드린 지표들로 다시 이렇게 구성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만든 그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이쪽을 하나 좀 가져오면은 보시면서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쪽 자료를 좀 제가 오늘 인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표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쭉 올라가 있는 스트레스 인덱스가 쫙 올라가 있는 것이 금융 위기 때고, 그 이전에 회색으로 쭉 올라간 게 그게 IT 버블 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부채 위기도 있고 테이퍼 텐트럼도 있고 뭐 그 이후에 QT를 해서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쫙 파란색으로 올라온 것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온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급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으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수익률 스프레드 중에서 한 5개, 그리고 금리를 치면 한 7개 정도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FRB 쪽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지수인데,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긴장 상태가 올라온 상태고 또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쭉 올라온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대해서 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이게 한 쪽은 쭉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본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상태였는데 확대를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3월 6일 수준 정도까지로 회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월의 폭락은 사실 경기 우려감보다는 이러한 크레딧 리스크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마구잡이로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또 빠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크레딧 리스크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경기는 어디 가고 기업 실적은 어디 갔냐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본다면은 이런 회복이 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경기 우려감이 오히려 반영되는, 추후에 반영이 되는 그런 우려감, 시장에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향후에도 그게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 쪽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경기 흐름들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지금 상황이 좋게 보자니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기 흐름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기관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예측을 해준다면 고맙겠죠. 그래서 그거를 FRB 쪽에서 그거를 예측하는 지수, 그러니까 PCEIT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기관의 가계나 뭐 민간 비영리 기관들이 쓴 모든 비용의 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물가 흐름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CPI나 PPI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든 것이죠. 보통 CPI나 PPI는 노동부 쪽에서 나오는데, 이 지표 PCEIP 이쪽은 상무부 쪽에서 집계해가지고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수치로 놓고 보면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경제 수준하고 그에 따라서 또 FRB가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 박스하고 오렌지색 박스를 만들었는데, 파란색 박스는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수치가 우리가 좀 이런 물가지수가 저 2% 기준, 가운데 회색선 2%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좀 안 좋으면은 물가가 좀 약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읽혀왔었던 것이죠. FRB 쪽은 CPI나 PPI보다 이 지수를 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권 동안에 작년에 그 기간 동안의 주가를 보면은 이걸 오버랩 해보면 저런 식으로 조정을 보여왔고, 그것을 벗어나면서 파란색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주가가 올해 초까지 상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렌지 박스권은 지금 현재 시점인 것입니다. 올해부터 저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가 지수도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 오렌지 박스권의 뒤쪽을 보신다면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저 기간 동안에는 만약 FRB가 추출한 이 지표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또 시작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저
오렌지 박스권의 좀 오른쪽 한계점이 한 6, 7월 정도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조정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고, 파란 왼쪽의 박스권보다 이 오렌지 박스권 그리고 조정 보이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좀 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2019년에 나타났었던 조정보다도 오히려 좀 얕게 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년 1월에 급상승하는 저 빨간색 선을 보신다라고 본다면은 또 저점을 형성하는 게 지금 미 대선 시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번에 충격이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매도의 기회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추후에 급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흐름을 놓고 봐서 경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깊이는 크지 않고 향후에 연말부터 쉽게 꺾여가지고 내년에 좋은 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중기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버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또 단계별로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